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통합당은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내후년에 열릴 차기 대선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된 지 21년 만에 사라집니다. 충청북도는 2022년 세계 유기농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죠.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 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홍콩을 더욱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인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각종 대규모 시위들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중국이 지난 22일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에서 홍콩에 적용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해당 법안에 반대 뜻을 밝혀왔던 미국은 이 법안이 통과하자 그동안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철폐한다고 밝혔고, 이에 홍콩보안법이 향후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의견 살펴봅니다. A일보는 홍콩의 야당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일국양제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거라는 홍콩 야당 지도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B일보는 미중 신냉전의 또 다른 불씨가 된 법이라고 표현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위태로운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되는 양상이기에 세계 경제 회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C일보는 국가 안보를 핑계로 시민들의 입과 손발을 다 묶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중국 당국이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안 제정에 나섰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홍콩 보안법 추진은 자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일보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우리 정부에 지지 요청을 해온 것에 곤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을 경험한 데다 미국으로부터는 현재 방위비 협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선다는 것이 전혀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우리 정부도 홍콩 사태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명한 국가적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로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2020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서 이수진 의원이 친일파 파묘를 언급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국군 창군 원로로 꼽혀 현충원에 묻힌 이들 중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반민족 행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권 일각에서 이들의 파묘를 추진한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백선엽 대장의 사후 안장 문제가 함께 화두에 올랐습니다. 각 언론사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먼저 A일보는 조선시대 선비 집단들이 권력 쟁탈과 피해 보복을 반복한 사화가 떠오른다며 거대 여당이 악습을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B일보 역시 선거에서 승패가 엇갈릴 때마다 국립묘지를 파헤칠 거냐면서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C일보도 과거사 파헤치기가 협치는커녕 편가르기를 낳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혼이 검토됐었죠. 당시에도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약산 김원봉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맞선 독립군이었지만 6.25 당시 남침을 했던 북한 장관이 됐죠. 백선엽 대장은 6.25 전쟁 때 선두에 서서 나라를 지킨 장군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독립군을 토벌했던 만주군이었습니다. 당시 공과 과를 나눠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여당과 과를 강조해 남침했던 이에게 서운을 줘선 안 된다던 야당. 지금은 둘의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두 진영 모두 내로남불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령수술 살인을 멈추기 위해 성형사망 피해자 숫자를 파악해 알려달라는 청원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갈수록 종류도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형의 대중화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유령수술, 범죄수술이라고 불리는 불법 행위로 인한 성형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성형 뇌사, 성형 사망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 알려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수술 사망 사건들과는 달리 성형 뇌사, 성형 사망 사건들이 암암리에 행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다양했는데요. 우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수술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않는 점이 컸고 현금 결제가 대부분이라 수술 내역에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형 사망 사건 처리가 워낙 수월하고 저렴하다 보니 수술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굳이 살리려고 하지 않게 되고 이에 미스테리한 사망, 뇌사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청원자는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사상 초유의 반인권 범죄 수술을 중단시켜야 하며 성형 사망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를 파악해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5만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와의 대화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입장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등에 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의 주택 매입은 어떤 경우에도 정대 활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 정대 활동을 통해 강연, 원고, 책 인쇄 등 특별 수입은 기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진 의혹에 대해 부족하나마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과 25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윤 의원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2015년 한일 합의 내용 미고지, 남편 신문사를 통한 부당이익, 자녀 유학자금 등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부인하며 이는 대화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기자회견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히며 의원직 사퇴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미향 의원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더해 윤 의원을 감싸는 여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면 국정조사와 함께 국민이 나서서라도 퇴출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윤 의원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TF팀을 만들어 위원장에 곽상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혹 의혹에 대해서 폭로하신 내용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그런 상황입니다. 할머니들에게 쓰인 금액은 작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쓴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2004년도 정대협에 대해서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할 때 처음 13분의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3심까지 가면서 소취하에 동의한 분들은 기림비에 다 이름을 새겨줬고 끝까지 반대한 고 신미자 할머니, 박복순 할머니,
우가명 할머니는 남산 기린비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편 전날 있었던 윤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을 두고 주 대표는 윤 의원이 진땀만 뻘뻘 흘리면서 자기 주장만 늘어놓았다며 의혹이 전혀 소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커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을 감싸는 여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돼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반박했습니다. 이 사안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같은 당의 윤미향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며 윤 의원이 최선을 다해서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검찰에서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의원의 소명이 불충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1차, 2차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윤 의원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기다리자는 쪽과 윤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단히 왜곡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설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소명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에서도 마냥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윤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소환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부여됨에 따라 윤 의원이 검찰 출두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9일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소환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검찰이 언제쯤 윤 의원을 소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죠. 여야 의원들이 내후년에 열릴 차기 대선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미래통합당의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대선은 개혁보수가 수구진보를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의원은 여의도에 시간을 마치면서 이제 대한민국 혁신 경쟁을 시작한다고 말하며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화주의자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실력 있는 혁신가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탄핵 사태 당시 새누리당을 나와 바른정당을 만들어 개혁보수의 길을 개척해 나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그리고 다시 미래통합당과 통합을 이뤄내면서 개혁보수 실천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 역시 당권 경쟁에 몸을 던지며 2022년 대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 역시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민주당 내부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위기를 맞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생존자금 1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매출이 2억 원이 되지 않는 서울 소재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합니다. 생존자금은 한 달에 70만 원씩 2달 동안 합계 14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서울 소재 사업장으로 유흥업소나 향락성 업종은 제외되며 지난해 연 매출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6월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진행되는 마스크 요일별 오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월 15일부터 운영되는 방문 접수의 경우 구비 서류를 갖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북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접수 창구를 이용하거나 강북구 지역 내 우리은행을 내방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는 6월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16일은 1,
17일은 이와 같은 순차적인 10부제가 적용되고 마감 이틀 전인 6월 29일과 30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이번 생존자금의 경우 융자 중심의 간접 지원 형태가 아니라 임대료나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 지급되는 게 특징이라며 자격 기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거나 각종 정부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때문에 답답했던 적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된 지 21년 만에 사라집니다. 전자서명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가 폐지됐고 사설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 원하는 인증 방식을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편의성을 갖춘 민간 서비스에 밀려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아직도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어 생체 인증이나 간편 인증이 보편화된 최근까지도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불편한 데다 휴대용 저장 장치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요즘같이 개학이 연기되는 때에는 더욱 아이들의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왕시는 지난해 문을 연 다함께 돌봄센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함께 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5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상돈 시장을 비롯해 차정숙 부시장, 김학기 시의원 등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왕시 다함께 돌봄협의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다함께 돌봄협의체는 일왕시와 일왕시의회, 군포일왕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9개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네트워크 연계와 일왕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소를 하는 데 있어서 개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정말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해 나가고 또 구속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그 다른 시와 좀 차별화된 특화된 돌봄센터를 만들어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 사업은 지난해 12월 포일 숲속마을 2단지 주민 공동생활시설을 리모델링해 개소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가입자가 9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시는 온통대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10개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전시가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등 관내 10개 기업과 지역화폐 온통대전 활성화를 위한 동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협약기업에 온통대전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협약기업은 직원과 법인 온통대전 카드 발급, 직원 포상금과 생일축하수당 온통대전 지급, 자체 보유 매체 온통대전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온통대전은 5월 14일 출시 이후 현재 앱 가입자가 9만 명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출시 기념 캐시백,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7월 온통대전 플랫폼에 할인 가맹점, 연계 할인, 캐시백 기부하기 등 부가 기능을 추가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주 상생 일자리재단 설립 추진단이 현판을 걸고 일자리재단의 설립을 본격화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추진단은 내년 하반기에 재단이 설립되는 걸 목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25일 시청 시민동 광주상생의 일자리재단 설립 추진단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판식에는 윤종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박병규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단 설치 경과 보고와 향후 추진 계획, 인사말,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설립추진단은 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재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한편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서비스 플랫폼으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역할 수행 뒷받침, 광주형 일자리 교육훈련, 사회연대 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 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중한 우리의 문화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강릉 단오제는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해 열립니다. 제례에 사용할 술을 빚기 위해 쌀을 모으는 신주미 봉정과 신주 빚기로 단오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릉시장이 제주를 빚을 때 사용하는 신주미와 누룩을 내리는 신주미 봉정 행사와 이 신주미를 가지고 강릉 단오제에 사용할 신주를 빚는 행사인 신주빚기가 펼쳐졌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온라인 단오제로 치러지는데요.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개설되는 단오TV 채널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노가명극과 강릉농악, 학사노독대기 등의 전통 공연은 사전 제작을 통해 송출되고 신통대길 길놀이는 다큐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단오굿은 해설을 더해 라이브로 실황 중계하고 신주미 봉정 챌린지, 단오노래 연산홍 챌린지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임시로 휴관했던 횡성한우 체험관이 지난달 20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횡성한우 체험관이 방문객들에게 다시 개방됩니다. 횡성군은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는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횡성한우 체험관을 재개관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람객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방문 대작 작성 및 발열 체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층별 관람 인원 20명의 관람 시간 2시간으로 제한을 두며 체험 신청 대표자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별도 교육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한편 횡성한우의 역사와 문화 등 횡성한우의 모든 것을 다양한 테마로 즐길 수 있는 횡성한우 체험관은 그동안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2022년 세계 유기농 엑스포 유치에 나섭니다. 엑스포가 열리면 7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382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지난 2015년 성공적으로 개최한 세계 유기농 엑스포 유치를 추진합니다. 개최 년도는 오는 2022년으로 국제행사 승인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유기농에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괴산군 유기농 엑스포 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엑스포가 열리면 세계 유기농업 운동연맹과 아시아 지방정부 유기농협의회 등 18개국 213개 회원단체가 참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72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382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2월 말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엑스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근 기재부가 국제행사 승인 여부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타당성 조사를 괴산읍 동진천 일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는 엑스포 추진 계획을 비롯해 정부 정책과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연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충북 유기농 산업 현황과 친환경 농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설명하며 엑스포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자연 친화적으로 생활하는 마을을 지정해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보령시 독산마을이 자연 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돼 지난달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15일 웅천읍 독산 1, 2에서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일 시장과 박하준 금강유역 환경청장 등 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지정하는 자연생태 우수마을은
자연 친화적인 생활 양식을 가꿔 나가는 마을을 지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산마을은 222세대 408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며 소황사구는 2005년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고시 돼 자연환경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과 도서를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에 이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워킹스루로도 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여를 원하는 회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 있는 장난감과 도서 목록을 참고해 반드시 전화 예약 후 회원 카드를 지참해 방문해야 합니다. 한편 워킹스루는 센터 입구에 설치된 부스를 통해 대여 및 반납하는 방식으로 휴관 종료 시까지 기존 택배 서비스와 함께 운영합니다. 포항시는 감염병 대응과 함께 다른 재난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이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3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20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번 점검은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28개소, 침수 우려 취약도로 2개소, 둔치주차장 13개소, 재난예경보시설 102개소 등에 대해 실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보수 보강 조치는 물론 시설 정비 및 보강 등에 대한 긴급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강덕 포항시장은 20일 환호동 일원의 환호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환호지구 급경사지는 환호공원 해안 측 비탈면으로 경사가 가파르고 이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집중호우 시 잦은 토사 유출과 낙석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총 사업비 146억 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까지 5만 세제곱미터의 토석을 절취하는 등 공정률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재해 취약 지역 점검으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부가 LNG 허브터미널 구축 사업의 투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7개의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LNG 터미널 건설과 터미널 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 묘도동에 지어질 LNG 허브터미널에는 1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투자 분야는 LNG 저장시설 4기, 저반부두와 하역에 필요한 설비로 고용 유발 효과는 3만 6,800여 명에 이릅니다. 동부가 LNG 허브터미널은 탈원전, 탈석탄과 같은 신정부 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국내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처에 LNG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나선 완주 삼봉지구에서 펌프카 불법 세척으로 인한 폐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가영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삼봉지구. 이곳 신도시 조성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설이 끝나자 오염 방지를 위한 장비도 없이 세척을 진행해 폐수가 다 흘러넘칩니다. 이렇게 흘러내린 폐수는 지하로 스며들거나 하수구로 들어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해당 펌프카 업체는 수질 오염 방지 시설조차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주군 의회 김재천 의원은 해당 사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이러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법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완주 삼봉지구. 공사 현장은 콘크리트 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김가영이었습니다. 장수군은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김가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장수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를 지원합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4월부터 7월까지 장수, 산서, 버남, 장계, 천천, 계북 등 6개 읍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농기계를 평상시보다 50% 낮은 가격으로 농가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기계 임대 수요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사업장에서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장수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는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여파 속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김가영이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쓴 시민과 의료진, 소방관을 응원하는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덕분에 챌린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사 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무관중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꾸준히 연습을 해오던 시립국악단과 시립협창단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과 의료진, 소방관 등을 응원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날 시립국악단의 창작국악가요 건강한 봄으로 시작된 공연은 정읍시 공식 유튜브 정읍시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공연이 정읍 시민은 물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에게 온라인으로나마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김가영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고시원, 체육관, 학원 등이 밀집해 있는 복합 건축물은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어 특히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 말 군포의 한 복합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군포 3본 중심 상가의 한 복합 건축물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하 3층, 지상 8층짜리 복합 건축물에는 고시원, 체육관, 학원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비롯한 35명이 옥상으로 대피해 무사히 구조됐으나 7층 오피스텔에 머무르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사이 외부 실외기 부근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역시 탈물질이 많은 특성상 화재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날 성남시의 양말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공장 내부에 있던 양말과 원단으로 인해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3시 반쯤 성남시 수정구의 양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계에서 시작된 불은 양말과 원단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화재로 공장 내부에 있던 4명이 자력 대피했고 3명이 2층에 고립됐지만 소방대원들에 구조됐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구조대장이 양손과 무릎에 2도 화상을 입는 부상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천의 한 타조 농장에서 타조 한 마리가 탈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저녁 6시 반쯤 이천시 송정동의 타조 농장에서 타조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이에 구조대원 4명이 출동해 올무를 사용해 타조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획된 타조는 농장 주인의 차량으로 무사히 이송됐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은 순우리말로 누리달이라고 합니다. 온 누리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차 넘치는 달이란 뜻인데요. 활기 가득한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호국 영령들의 넋도 기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